안녕하세요. 불검잡의 불검입니다. 오늘은 젊은이들 중에서 비영리 단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인 바라봄 사진관의 대표님이신 나종민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죠,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 뭐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지금까지? 이거 바라봄 사진관 하시기 전까지. 재밌게 살았는데요. 예,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해요. 얼마 네. 전에 제 얘기를 누군가가 책으로 쓰겠다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쓰신 글을 제가 인터뷰하고 봤는데 네.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참 평범하게 사셨네요. 그러니까 아. 전까지,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네. 그냥 말 그대로 저도 그냥 뭐 대학교 들어가서 그다음에 열심히 남들처럼 공부도 하지만 놀기도 하고 또 그냥 졸업해서 취직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다가 은퇴하고 이게 그럼 평범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까지는 평범하셨죠. 그렇죠. 예. 자, 그럼 기존 직장이 상당히 뭐 외국계 직장에서 대표까지 하시고 뭐 연봉도 한 1억 정도 받으시고 했다고 제가 좀 알고 높입시다. 있는데. 좀 2억까지 됩니다. 그래도 2억까지 되셨습니까? 예. 예, 그 총 직장 생활을 보니까 21년을 했더라고요. 그 21년, 중에서 네. 17년은 외국계 회사, 또 그 중에 10년은 국내 지사장을 했으니까 음, 뭐 그 평범하긴 하지만 그래도 속된 일반적인 잣대로는 잘 나갔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아주 잘 나가셨죠. 39살에 국내 지사장을 시작해서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저는 또 그 학교는 경영학과 전공인데 네. 또 직장은 사실은 21년 동안 IT 업계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판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지사장을 했으니까 그 판매를 총 책임지는 그런 관리자로서 활동을 한 거죠.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럼 바라봄 사진관의 준비 과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자, 일단은 그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는데 왜 그만두셨습니까? 이 정확히 질문하셔야 됩니다. 잘린 거 아닙니다. 제 말로 나온 겁니다. 아, 예. 우리가 일이라는 걸 하게 될 때 네. 크게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생계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거 맞죠, 그죠? 네네. 또 하나는 근데 내가 일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성취감, 그다음에 뭐 이런 거죠, 그죠? 네네. 근데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한쪽만 치우치면 사실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한 것만 한다. 나는 아무것도 성취감이 없는데 무조건 돈 벌기만 한다. 그거 괴로운 일이겠죠, 그죠? 그렇죠. 또 한대로 돈은 하나도 못 버는데 지 좋은 것만 하는 사람들, 이것도 좀 사실은 문제가 있죠. 가족이나 등등의 책임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두 가지를 그래도 잘 해왔던 것 같아요. 일을 재밌게도 하면서 성취도 얻고 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은 연봉을 받았으니까. 네네.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관리자가 되면서 제가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내가 뭔가 성취할 때는 막 이루는 것도 있고 달성하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 뛰는 만족감이 있는데 지사장이 되면서 대부분이 사실은 피플 매니지먼트가 되죠.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장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뭐 많은 연봉을 주지만 그만큼 숫자도 채워야 되고 관리해야 될 사람도 늘어나고 하는 것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제 성격 자체는 누군가를 만나서 자꾸 영업을 해서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은 세일즈맨이 영어로 뭐죠? 세일즈 레프레젠티브죠. 즉 그렇죠. 영업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직급이 과장이건 대리건 할 거 없이 회사를 대표해서 나가서 내가 영업을 하는 건데 저는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실제 대표가 됐는데 고객은 만나지 않고 내부 관리만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돈은 많이 벌어지고 근데 과연 그러면 이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만 계속 해야 되는, 즉 무게적으로 한쪽으로 확 치우친 거죠. 네. 그 순간에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실은 회사를 제 발로 나오게 된 거죠. 그때 바라본 사진관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회사 먼저 그만두신 겁니까? 후자예요. 전혀, 그러니까 뭐 저도 한번 이제 이런 그 텔레비 인터뷰 같은데 똑같은 질문 받았어요. 그분들이 그러시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만두셨군요. 아니라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할지라 결정한 적은 없었어요. 다만 이 일을 그대로 쥐고 있으면 여기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놓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 길은 사실은 그 후에 다르게 해보다가 이 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일을 고르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진이라는 처음에 회사를 이제 나와서
잘 놀았죠. 네. 뭐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근데 그거 한계 있잖아요. 혼자서 그다음에 또 그 나이 또래 제가 45세 그만뒀으니까 대부분 제 또래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할 때고 제가 낮에서 이렇게 혼자서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노는 거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일만 할 줄 알았죠. 그래서 처음엔 잘 놀다가 한 1, 2년 지나니까 야, 이게 이렇게 내가 회사를 이렇게 하려고 회사 그만둔 게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생각해 봤어요. 네. 근데 좋아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사진을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뭐 그랬던 계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회사 다닐 때 제가 2005년도에 아이들 둘과 집사람을 데리고 미국 35일 동안 미국을 다닌 적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1000장을 찍었는데 그중에 한 10장밖에 쓸 게 없더라고요. 아쉽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뭐 직장 다니면서 안 되죠, 그런 게.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이제 노는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고 해서 사진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도 뭐 특별히 어디 뭐 이렇게 크게 시작한 게 아니라 동네 사진관에 일반 사설학원에 등록을 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전시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처음에 그냥 단순히 취미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공부하시고 전시회를 하셨군요. 네, 그래요. 예, 예.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사진 공부를 하신 거예요? 글쎄요. 굳이 지금 뭐 시간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죠. 뭐 학원에서 단지 배우는 그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은 거의 사진기를 들고 또 요즘에는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인터넷에 많은 정보도 있잖아요. 네네. 뒤져보면 뭐 사진에 관한 이론적인 정보 또 특히 샘플 사진들 그거 다 조사하고 검색하고 또 내가 실제로 해보고 돈 안 들잖아요. 사진기만 있으면 시간 많잖아요. 네. 자, 그러면 거기서 일단 사진과 일단 장애인 분들을 이렇게 접목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신 겁니까? 처음 한 2년간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취미로 풍경, 내 가족 이것만 찍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한편으로 이렇게 취미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세컨드 라이프라는 점, 즉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늘 하죠. 네. 그래서 그것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보통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그 희망제작소라는 곳에서 그러한 그 인생 이모작 이런 관련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희망 제작소에서요? 예, 예. 지금도 있어요. 행복설계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것을 신청을 해 들어보니까 뭐 거기 가르쳐 주는 게 뭐 비영리가 어떻고 그다음에 사회공헌이 어떻고 뭐 제2 인생을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등등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뭐 사례도 알려주고 이론도 알려주고 그러다가 딱 알게 된 게 사진하고 사회공헌이 접목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단순히 그냥 취미로 그냥 그렇게 풍경을 찍고 했는데 그게 사회공헌과도 연결되네. 뭐 솔직히 사회공헌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나를 잘 보살펴주는 부모님을 만나서 학교를 대학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서서 그 다음에 좋은 가정 꾸미고 살면 특혜받은 거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 그렇죠. 정도면. 근데 그게 나 혼자 잘나서 막 그랬다기보다는 그래도 환경, 사회 등등이 뒷받침이 됐겠죠 어느 정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언젠가는 좀 갚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침 제가 배웠던 사진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사회공헌 이런 게 접목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이제 재능 기부로 막 이렇게 하게 된 걸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사실은 제 실력이나 뭐 전공한 게 아니니까 잘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그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디지털 카메라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찍어서 그 중에서 좋은 거 고르면 되고 옛날 필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다가 한 번은 그 뇌병변 아이의 체육대회 때 제가 한 어머님을 만나게 됐어요. 물론 뇌병변 아이를 가진 어머님이죠. 근데 보통 저는 이제 그런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분들하고 좀 소통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좀 알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랬더니 한 어머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사진관에서 나왔냐고.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냥 재능 기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사진관에서 나왔으면 가족사진 찍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가족사진 동네 스튜디오 많은데 사진관 많은데 가서 찍으시면 되지 왜 물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제가 그분들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병변 아이라면 앉기도 쓰지도 어려운 아이예요. 휠체어만 이렇게 있는 애인데 그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사진관 찍었을 때 표정 안 나오죠. 자세도 안 나오는데 과연 사진사가 뭐 대부분 잘해줄지 모르지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느 사진사들이 안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근데 저같이 장애인분들 찍는 사진사였으면
당신이 사진관을 하면 가서 찍겠다라는 의도로 물어보신 거더라고요. 음. 알고 봤더니 그런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 가진 사진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사진관들이 또 1층에 있는 사진관이 흔치 않습니다. 2, 3층에 있거든요. 네네. 접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그게 2011년 5월이었고 만든 거는 2011년 12월에 즉 6개월 정도 준비해서 사진관을 만든 게 된 거죠.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럼 지금 그 사진관이 비영리 단체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3년 됐으니까 현재는 지금 비영리 단체 맞습니다. 정체성이요. 아, 근데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영리를 하지 않았어요. 아, 왜 그렇습니까? 그냥 주식회사를 했어요. 아, 왜냐하면 비영리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여러 가지 그 선택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쪽으로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비영리를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해서 기업의 아니 정부의 후원을 받고 이럴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후원을 받으면 의타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후원금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끊기는 순간에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생각해서 나는 내 스스로 벌어서 그다음에 그 수익을 가지고 아니면 그 운영을 그런 수익금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자립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 주식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운영해 보니까 주식회사로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동네 사진관들 없어지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사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요. 디지털화 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사진관을 운영을 해서 그것도 조그만 사진관을 운영해서 그런 제가 하고 싶은 사회공헌이나 공익사업을 할 수가 없죠. 한계가 있는 거죠. 임대료가 벅차고 등등 그 수익은 생각지 않고요. 당연히. 네네.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제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뿐이 아니고 소외계층의 예를 들어서 영유아 그다음에 장수사진 등등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진 거예요. 알게 되고. 근데 그런 일을 도저히 이 수익의 한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제는 내가 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후원이 기업체나 개인이나 정부나 받아야 된다.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주식회사 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후원을 받게 기업회사 아니면 누가 받게 되면 후원이 아니고 증여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1년 반 지난 다음에 비영리 민간 단체로 바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럼 비영리 민간 단체를 설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영리를 이렇게 하시고 싶다면 여러 가지 그 단체의 정체성이 있어요. 보면 그냥 임의 단체가 있어요. 네.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동창회 같은 거라 볼 수 있어요. 예, 동창회. 임의 단체. 예. 이건 법적 구성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임의 단체를 만들어서 비영리로 보는 민간 단체 아니면 비영리로 보는 임의 단체에서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런 법적인 그 구속력도 없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이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서울시나 아니면 중앙정부, 행정부겠죠. 행안부나 노동부나 등등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몇 가지 이제 그쪽이 허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정관, 그다음에 회원 이런 것들 다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고 그쪽에 목적 사업과 이런 것들 다 그 정관에 넣어서 그다음에 총회도 하고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사항이 그래서 서울시나 행안부나 이런 데서 신청을 허가하는 네네. 이런 사항이고요. 네. 한 단계 더 나가면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아, 사단법인. 네. 네. 근데 아까 비영리 민간단체는 법적으로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 민간단체. 아.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요. 그럼 사단법인은 뭔가요? 사단법인은 법인이에요. 말 그대로. 아. 말 그대로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주식회사 법인이죠. 네네. 근데 사단법인은 비영리를 하기 위한 법인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비영리 민간단체보다는 사단법인이 훨씬 더 법적으로 지위를 갖죠. 아. 그럼 그렇지만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하는 일은 두 개가 똑같아요. 사단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나 할 수 있는 일은 똑같아요. 다만 지위적인 측면에서 훨씬 사단법인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허가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자본금이나 그러니까 자금이나 이런 등등도 더 까다롭고요. 자, 그런데 그 포지션 입장에서 비영리 민간단체하고 사단법인하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쁩니까? 비교를 해보면 두 개를. 사실은 그냥 이 하는 일을 차원에서 보면 똑같다고 봐야 돼요. 다만 사단법인이 말 그대로 법으로 인정하는 즉 등기부 등본이 있고 그죠? 네. 그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위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죠. 아, 지휘적인 측면에서. 예, 비영리 민간단체는 좀 남들이 볼 때는 그 지위적으로 가볍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법인이 아니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하다 보면 아주 애매한 게 법인도 아닌 것이 개인 사업자도 아닌 것이 그래요. 이게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이 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돼요. 예를 들면 법인은 법인 인감이 있죠. 그럼 네. 모든 서류 같은 거 할 때 법인 인감을 쓰죠. 네. 근데 비영리 민간단체는 대표의 인감을 씁니다. 아. 그럼 그건 개인 사업자죠. 아, 근데 또 그렇네요. 개인 사업자로 치지도 않아요. 또 법인 그래서 애매하게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그런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이게요. 그렇지만 사단법인은 확실한 법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원하시는 그런 비영리 일을 하는 데는 큰 제약은 없어요. 그리고 뭐 공모사업이나 기업체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등등 하는데 제한도 없어요. 두 단체가. 그래서 그다음에 사단법인은 좀 설립이 아까 얘기했는데 까다롭고 아무래도 법적인 네. 지위를 갖는 거니까 그렇죠. 그 민간단체는 조금 덜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그냥 비영리 민간단체에 접근하셔도 원하시는 일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단법인 마찬가지인데 수익을 배분할 수 없어요. 네, 수익 배분이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청산을 할 때 당연히 그 뭐 관련된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청산된 내용에 대해서 국가에 기속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로 넘기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영리 단체나 사단법인의 일반 법인과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돈이 생겼을 때 수익 배분이 안 된다면 그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단법인에서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당연히 운영비 있을 수 있겠죠. 급여 줘야 되고 뭐 임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 하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주주가 가져간다거나 뭐 배당을 한다거나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비용 처리가 돼야 된다는 부분. 그렇죠. 계속 어떤 목적 사업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아, 목적 사업으로 계속 써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이게 나눠지면. 당연히. 아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다음에 정관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뭐 편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청산하기 전에 다 쓴다거나.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비영리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종교 단체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거기도 어차피 재단법인 이런 거 있으니까.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 지금 나 대표님처럼 이런 비영리 단체나 봉사 단체를 운영하는데 적합한 사람 같습니까? 또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대한민국 비영리 단체 물론 제가 아직 5년 정도밖에 안 있어서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짧은 경험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사실 비영리 단체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현재 비영리 단체 대한민국에서 입지가 높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높이 안 하고요. 뭐 그런 기준은 급여에서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있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몰리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이쪽 사회적 경제, 뭐 넓게 보면 비영리, 그러니까 non-profit organization 쪽에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영리 기업이 비영리처럼 됐으면 좋겠고, 네. 비영리 기업이 영리 기업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 이유는 뭐니? 그 얘기는 뭐냐면, 비영리 기업이 있다라고 해서 후원, 아니면 기업의 지원, 아니면 무슨 이런 것만 가지고 운영한다 생각을 하면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벌어야 돼요. 비영리라고 하는 자체가 물론 용어 자체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영리 단체 돈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비영리 단체 정체성에서 비영리 단체가 세무서에 등록을 할 때 내가 수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냐,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 구분에 등록합니다. 수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면 고유번호증이 나옵니다. 다릅니다 이건요. 예. 그래서 비영리 단체라고 하되 저는 그래서 그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면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그런 단체 몇 개 안 됩니다. 바라원 사진가는 저는 수익 사업 하죠. 수익 사업 하는 거죠? 돈 벌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영업을 해야 되고 네. 수익을 많이 내야 이 단체가 잘 운영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나 등등 할 수 있을 거 또 아니에요. 범위도 더 키울 수도 있고. 당연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창조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리 기업이 어떻죠? 제품 생산할 때 어떻게 하죠? 굉장한 아이디어와 굉장한 혁신을 가지고
두뇌 집단들이 모여가지고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과 홍보를 엄청나게 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물건 팔기 위해서 똑같아요. 비영리 단체 수익 사업을 해야 되나요? 하려면 수익 사업에 대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서비스가 됐건 재화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네네. 그럼 그거 굉장히 머리 써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냥 늘 하던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리 기업에서 조금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창조적인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도전 전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보람도 있고 그다음에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인 바라본 사진관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